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혜린입니다.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틈새 시장을 파고든 이색 임대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숙박과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이른바 저가형 B&B, 그리고 대학병원 주변에서 장기 환자 가족을 겨냥한 단기 원룸 사업이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첫 순서에선 부동산 틈새 상품인 초단기 임대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로 출발할게요. 네, 서울경제신문 고광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가형 B&B, 해외 배낭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좀 익숙한 개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개념인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가형 B&B란 베드 앤 브렉버스트를 줄임말인데요. 침대, TV, 냉장고 등 살림살이를 갖춘 방에다가 아침 식사를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중국과 동남아,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좀 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관과 모텔의 틈새를 파고든 신개념 숙박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으니까 투자를 한번 고려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 자금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요? 네, 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이태원이나 남대문, 동대문 근처에 이 조그마한 빌딩에 한 층 대략 330제곱미터 정도를 임차한다면 4평 정도씩 해서 방 25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금이 총 3억 원, 다시 말해 1억 원은 보증금, 2억 원은 시설비로 들어가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수익률을 계산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이런 수요가 점차 지금 늘고 있어가지고 한번 투자를 고려하실 만하겠습니다. 네,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한 3억여 원 정도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셨는데요. 이러한 저가형 B&B 외에도 특별히 서울 지역의 대형 병원 주변에 보면은 초단기 원룸을 임대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돈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네, 서울의 삼성 서울병원이라든지 이런 대형 병원 주변에 보면은 장기 체류 환자들의 보호자들을 위한 원룸이 성업 중인데요. 불황을 타지 않고 임대 수요도 많아서 빈 방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 서울병원 근처의 일원동 주변을 보면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이 환자 가족들을 단기 임차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분주히 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 5층짜리 30개 정도의 방을 보유하고 있는 한 원룸 건물의 경우에요. 방 하나당 보증금 없이 월세 100만 원씩을 받아서 3천만 원의 월 수익을 올리는 경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건물이 한 3, 40억 정도 한다면 수익률이 거의 10%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요즘 같은 불황기에 연수익률 10% 가깝다. 예, 이 얘기 듣고 지금 솔깃하신 시청자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암 환자가 주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 원자력 병원 인근에는 이런 사업이 더 잘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하루 평균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요. 환자들이 10일 정도 입원한 후에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자력 병원 환자들이 한 30% 정도가 지방 환자들인데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서 주변 원룸에서 대략 월세 60만 원 정도를 주고 보증금 없이 이렇게 임차를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병원 근처 모텔이나 여관도 이들 환자와 보호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병원 주변의 임대 사업들 정말 좀 아이디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단기 임대 사업 중에서 특별히 위클리 맨션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개념입니까, 이것은? 위클리 맨션은 지방에서 출장 온 사람들이나 비즈니스차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해외 유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데요. 임대료를 일주일 단위로 받고 있어서 위클리 맨션이라고 합니다. 보통 15에서 45제곱미터 소형 면적의 가구를 설치해서 방을 꾸며가지고 임대를 하는데요. 오피스 빌딩이 많은 역세권에다 3억 원에서 6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처음 생긴 위클리 맨션, 정말 이름 그대로 주 단위로 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호텔과 원룸의 한 중간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하이브리드 오피스텔 또 원룸텔도 인기가 많다고요? 네, 하이브리드 오피스텔은 사무실과 침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는 상품인데요. 1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야근 후 퇴근 시간을 놓친 직장인들을 수요자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중심 상업지구 빌딩의 경우 건물 지하층을 선택해도 3억 원 정도면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원룸텔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원룸텔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어서 불황기에도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룸보다는 작지만 고시텔보다는 약간 큰 원룸텔. 지금 수요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세컨하우스 개념의 원룸텔이 지금 다양한 형태로 또 분화되고 있다면서요? 네, 셀프형 하숙집이 있는데요. 신세대를 겨냥해서 원룸텔에 간단한 음식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네. 생활고시원은 대학생이나 미혼 직장인들을 위해서 10제곱미터대 작은 공간에다가 TV와 침대 등 각종 가구를 설치한 공간입니다. 종량제 사무실은 사용 인원을 기준으로 월세를 받는데요. 1인 회사, 벤처기업,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들을 겨냥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초단기 임대 사업부터 다양한 원룸텔까지 기존의 그 부동산 투자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블루 오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안정적인 임대 수익 기대하시는 분들께 특별히 좋은 정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고광본 기자였습니다. 고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분양시장 분위기 한마디로 엄동설한이죠. 꽁꽁 얼어붙은 분양시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옥석을 가려내 투자를 잘 한다면 몇 년 뒤엔 더 큰 투자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도 앞으로의 투자 가치가 더 기대되는 물건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투자승부처 현장에 가다의 양희선입니다. 기술력을 갖춘 건설사들이 앞다퉈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초고층 빌딩은 특별한 각인 효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떠오를 뿐만 아니라 또한 특별한 조망권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높이 143m로 서울 강북 지역의 가장 높은 빌딩이 될 코업 스타클래스. 오늘의 분양 물건인데요. 과연 어떤 빌딩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극동건설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세우고 있는 코업 스타클래스는 최고 높이 143m로 앞으로 성북구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될 전망인데요. 지하 5층에서 지상 41층의 쌍둥이 빌딩으로 아파트 120가구와 오피스텔 106실로 구성되는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코업 스타클래스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의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건설사 측에서는 조망권을 살리기 위해 한 층에 2개 가구만 배치한 타워형 설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의 서울 시내 조망이 가능한 코업 스타클래스. 남서쪽으로는 고려대와 개운산을, 북서쪽으로는 북한산을, 남동쪽으로는 홍릉 수목원 조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코업 스타클래스가 성북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핵심 요소, 바로 뛰어난 교통 여건이었습니다. 먼저 건물 바로 앞에 상암동, 합정동, 공덕동, 신당동 등 서울 시내 요지를 지나는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있고요. 가까이에 내부순환로와 북부 간선도로가 있어 교통 접근성이 무척이나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인근의 명문으로 알려진 영훈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초중고등학교가 골고루 분포해 있어 교육 여건 역시 양호했고요. 또한 코업 스타클래스가 들어서는 월곡동 주변으로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요.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장위 뉴타운 개발 계획입니다. 장위 1, 2, 3동과 상월곡동을 포함하는 장위 뉴타운에는 아파트 2만 3천여 가구를 포함해 공원, 녹지, 학교 등 기반 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코업 스타클래스의 생활 여건은 훨씬 밝아질 전망입니다. 매력적인 입지 조건과 탁월한 조망권을 확보한 아파트인 만큼 내부 시설 역시 최고급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널찍한 신발장이 특징인 현관을 지나 거실에 들어서면 고급스러운 아이보리색 바탕에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된 아트월 거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 격자 모양으로 짜놓은 커다란 거실창은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주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방, 디귿자 모양으로 설계를 도입해 공간 활용도를 최대한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주방의 가구들을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거실의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배치했는데요. 덕분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주부님들이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거실과 같은 톤으로 통일감을 준 침실은
발코니 창을 확장해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침실에 딸려있는 널찍한 파우더룸은 수납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놓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모델하우스에서 가장 매력적인 공간, 바로 부부 전용 욕실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거품 목욕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욕실은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기존의 주상복합이랑 다르게 저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층에 두 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60도를 다 조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거기에 이제 네 번째로 저희가 부대시설이 들어가 있는데요. 부대시설에서는 손님들 오시면 잠을 주무실 수 있는 이제 게스트룸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게스트룸을 이용하시면서 호텔식 부대 서비스까지 같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코업 스타클래스 주상복합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와 그리고 호텔급의 입주민 편의시설, 그리고 무엇보다도 360도 조망 가능한 설계까지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아파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북의 랜드마크 코업 스타클래스, 더욱더 자세한 얘기는 스튜디오 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승부처 현장에 가다 오늘 분양 물건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코업 스타클래스 주상복합 건물인데요.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서브의 정태희 연구원, 현장 답사 다녀오신 양혜선 아나운서 함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물건은요, 그야말로 한 건물 안에 아파트, 오피스텔, 또 상가 뭐 다 들어있는 전천후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전천후 빌딩이 하나 있으면 그 지역 유동 인구가 변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코업 스타클래스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챙겨드릴게요. 네, 코업 스타클래스는 극동건설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46-73번지 외에 76필지에 공급하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1층 2개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중 1에서 3층은 상가, A동 4층에서 11층과 B동 9층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아파트는 10층 이상부터 배치돼서 조망권을 확보했습니다. 아파트 주택형은 181에서 223제곱미터로 총 120가구로 구성되고 입주는 2010년 상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업 스타클래스는 모든 세대가 3, 4개 면을 모두 발코니와 창으로 꾸며 최대 360도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망권이 탁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앞뒤 양옆 이렇게 모든 네 방향에 발코니 창이 나 있어서 그야말로 전망 좋은 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화면에서 보니까요, 이 빌딩이 이 지역, 그러니까 성북구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이 될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코업 스타클래스는 41층 초고층에 높이만 143m로 향후 월곡동은 물론 성북구의 스카이라인을 바꿔놓을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그 건설사들이 건물을 더 높게 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초고층 건물을 건설을 하면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조망이 뛰어난 41층 주상복합 코업 스타클래스, 이미 높이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향후 진정한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 여건, 입지 모두 좋아야 되겠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선 아나운서 직접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네, 우선 교통 환경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그 지하철 6호선 월곡역과 연결되는 초역세권이면서도요, 그 내부 순환로와 북부 간선도로로 인접해 있어서 교통이 아주 편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변에 경전철이 들어서면요, 교통은 더욱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교육시설로는요, 아파트 주변에는 월곡중학교와 서울 4대 부중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5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5개가 위치해 있고요. 또 한국외대와 고려대, 경희대, 또 동덕여대, 성신여대 등도 인근에 있어서 그 교육 인프라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있고요. 또 건물이 완공되면 지하에는 대형 마트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쇼핑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쭉 한번 들어보니까요, 입지, 교통, 전망 이 삼박자가 골고루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지역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그 말씀 중에서 경전철이 이 지역에 들어서게 된다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정태희 연구원님, 설명이 좀 있어야겠네요. 네, 서울시는 그 동북권의 왕십리와 북서울 꿈의숲, 또 은행 사거리를 잇는 동북선과 청량리 면목동, 또 신내동을 잇는 면목선, 그리고 우이역에서 방학역을 연결하는
우이 신설간 연장선 등 그 3개의 경전철 노선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경전철 인근 주택들도 후광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전철의 수혜를 입게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지역에 개발 호재가 또 있다고 합니다. 혹시 뉴타운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서울 장이동 일대에 그 장이 뉴타운이 들어서는데요. 장이 뉴타운이 2016년까지 지방 중소도시와 맞먹는 규모의 녹지와 실개천 등을 갖춘 친환경 디자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인데요. 성북구 장이동 68번지 일대 약 186만 제곱미터의 장이 뉴타운에는 2016년까지 용적률 203에서 250%를 적용해 4층에서 35층의 아파트 2만 3천여 가구가 건설이 됩니다. 장이 뉴타운의 면적은 민간 개발 중에서는 서울 시내 최대 규모고 수용 계획 인구는 약 7만 3천여 명으로 지방 중소도시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또한 그 장이 뉴타운에 들어서는 주택은 테라스 하우스, 또 연도형 상가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이 되고 건물 높이도 저중 고층과 초고층이 혼합 배치되는데요. 중저층의 그 비율이 34%나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뉴타운 중에서는 가장 디자인이 아름다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은 공원과 녹지, 도로, 학교 등을 포함해서 65만여 제곱미터로 뉴타운 전체의 34.9%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이 뉴타운에는 좀 더 그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시가 그 건축 설계 경기 시범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설계가 채택된 업체에는 최고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해서 주택 디자인을 다양화할 방침입니다. 네, 녹지도 풍부한 데다가 다양한 이제 디자인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기존의 천편일률적이었던 소위 말하는 그 성량급 아파트하고는 확연히 다른 스카이라인들이 또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뉴타운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가능한데요. 자, 이제 내부 얘기를 좀 해보죠. 본격적인 분양 현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양혜선 아나운서 보니까 모델하우스 안에 직접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내부 시설 또한 역시 무척이나 뛰어났습니다. 제가 늘 생각했던 게요. 신발장이 좀 넓었으면 하고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대형 신발장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후한 아트월로 거실이 꾸며져 있었고요. 또 거실은 아이보리와 또 그레이징이라는 로맨틱한 컬러로 돼 있어서요. 넓어 보이면서도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줬습니다. 침실은요, 또 도시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주방은요, 그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디귿자. 공간 활용도가 무척이나 높아 보였습니다. 네, 전망 좋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내부여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그에 준하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다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아파트 특징이 하나 더 있다 그럽니다. 전용률을 아주 획기적으로 높였다라고 하는데 아주 이렇게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보통의 경우 전용률이 아파트는 70에서 80%, 또 그렇죠. 오피스텔은 50에서 6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코업 스타 클래스의 전용률이 이보다 높은 편인데요. 이렇게 전용률이 높은 이유는 전 가구가 3-4개 면이 그 발코니로 구성이 돼 있고 이 넓은 서비스 면적을 주거 면적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용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은 실 주거 면적 대비 분양가 하락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딩의 부대 시설, 그러니까 실제 들어가서 살게 되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면은 또 어떤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혜선 아나운서. 네, 그 대형 파티장과 게스트룸, 노천 스파 등 정말 특급 호텔 부럽지 않은 부대 시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파티장은요, 단지 내 클럽하우스와 스파, 조경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우리가 왜 영화에서만 봤던 파티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또 이 밖에도 입주민 전용 피트니스 센터와 그리고 오픈바 형태의 클럽하우스, 그리고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데요. 물놀이가 가능한 그 물놀이의 공간, 그리고 골프 연습장, 그리고 단지 내 산책로, 그리고 소규모 연회가 가능한 연회 파티장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편물 수납과 메신저 서비스, 또 룸메이드 운영 등 발레 파킹, 파티 지원 서비스 등 호텔에 머무르는 것처럼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코업 스타 클래스, 교통, 입지, 인테리어까지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고급 아파트지만 무엇보다 가장 매력적인 것은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모두 서울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공사 현장 인근에 모델 하우스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현장에 직접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서브 정태희 연구원 양혜선 아나운서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 승부처 현장에 가다 김지수입니다. 저는 지금 지하철 5호선 공덕역에 나와 있는데요. 5호선 6호선의 환승역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의선의 복선 지하철 그리고 신공항로까지 생기게 되면 5개의 지하철이 지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통의 요지에 아주 좋은 경매 물건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어떤 경매 물건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하철 5호선 공덕역에서 10분, 마포역에서는 5분 거리에 있는 도화동 현대아파트. 마포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도화동 357번지 일대 언덕에 자리 잡은 이 아파트는 현대건설이 발주해 1993년 8월에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총 11개 동 1021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79제곱미터에서 185제곱미터까지 다양한 면적의 아파트가 골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이번에 경매로 나온 111동 108호는 건물 면적 68제곱미터, 대지 면적 35제곱미터로 총 15층 중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방 셋, 욕실 하나에 복도식 현관구조, 중앙난방 형태입니다. 네, 도화동 현대아파트는요, 마포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야경 또한 무척 아름답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무들도 울창하게 자라고 있어서 공기도 상쾌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주변 생활 여건은 어떤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5, 6호선의 환승역인 공덕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또 지하철을 연결해주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양호합니다. 또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강변북로와 마포대교를 이용하면 용산국제업무단지, 여의도국제금융센터에 바로 연결됩니다. 가까이에 광화문, 신촌, 종로, 여의도로 통하는 공덕 5거리가 있어 교통의 요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도화 유치원을 비롯해 마포초등학교, 동도중학교, 동도고등학교 등이 도보 통합거리에 있고 서강대, 홍대, 숙대 등 교육 여건이 무척 좋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상가가 크게 형성돼 있어 간단한 쇼핑을 하기에 무척 편리하고요. 인근의 공덕 재래시장도 가까이에 있어 생활 여건은 좋은 편입니다. 또한 도보로 10분 거리에 한강 시민공원이 있어서 간단한 운동과 산책을 즐기기에도 그만입니다. 네, 최적의 교통 여건과 편리한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도화동 현대아파트. 과연 낙찰을 받아도 괜찮은지 전입세대 열람부터 해보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해본 결과 현재 거주자는 임차인 손모 씨로 확인됐는데요. 실제로 임차인 손모 씨가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이게 손 왜 쓰실 때? 네, 맞아요. 손 씨가 안 계시거든요. 예? 안 계시거든요. 아, 저 안 계시다고요? 네. 아, 그럼 여기 사시는 건 맞죠? 일단 지금 예. 여기 누나가 살고 해서 부산에 사시는 아. 확인 결과 111동 108호에는 임차인 손모 씨의 가족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마지막으로 시세를 확인해봤는데요. 네, 도화동 현대아파트 99제곱미터 1층은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돼 있나요? 한 3억 5천에서 4억 선 그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봅니다. 네, 요즘 이 도화동 일대에 매물이 많은 편인가요? 도화동 일대는 매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용산 개발 붐을 타고 주민들이 기대감에 차 있어요. 가격이 오를 거라고 확신에 차 있거든요. 그래서 급매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마포구 공덕동 도화동 일대는요, 한강 시민공원뿐만이 아니라 부족했던 녹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철도 공원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 가치는 더욱 커지겠죠? 자세한 권리 분석 스튜디오에서 해드릴게요. 스튜디오에서 봬요. 네, 마포구 도화동 현대아파트. 예전엔 복숭아밭이 많다 그래서 도화동이란 지명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동네죠. 도화동의 많은 아파트 중에서 오늘의 경매 물건은 또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건지 리치옥션의 이강석 팀장님 그리고 현장 답사 다녀오신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현대아파트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마포구 도화동의 지역적 특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마포구 도화동은요, 가장 먼저 교통 여건이 참 편리했는데요. 5호선, 6호선인 공덕역이 10분 거리에 있었고요. 또 공덕 5거리에서 신촌, 종로, 남대문, 여의도 등으로 연결되는 길이 뚫려 있어서요. 마포의 교통 요지가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마포대교와 함께 강변북로의 진출이 용이해서요. 남부러울 게 없는 입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현재로서도 교통 여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앞으로 교통 호재가 더 있다고 합니다. 교통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물건은 지금 중심지로 봤을 때 서울역 한 2km 정도, 그 다음에 용산역도 한 2km 정도, 그 다음에 여의도 그 중심 업무지구가 마포대교 건너서 한 2km 정도에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하철 5호선, 6호선이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경의선,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철도가 연결 예정입니다. 경의선으로 말씀드리면 용산역에서 출발해서 문산, 파주까지 가는 그 경의선 라인이고요. 또한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지금 현재 인천국제공항하고 그 다음에 김포공항하고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라인을 서울역과 지금 연결시키는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 2010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교통이 상당히 편리한 마포구 도화동 현대아파트. 보통 이런 지역은요, 30, 40대 직장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될 텐데 과연 저희 기본 정보를 듣고도 그런 관심을 쭉 가지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경매 물건이 도화동 현대아파트 111동 108호인데요. 기본 정보 챙겨드립니다. 김지사 아나운서. 네, 마포구 도화동 현대아파트는요, 현대건설에 시공을 했고요. 1993년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총 11개 동에 1021세대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규모의 아파트고요. 단지 안에는 분양 면적 79제곱미터에서 185제곱미터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는데요. 오늘 경매로 나온 아파트는요, 그중에서도 면적 99제곱미터입니다. 총 15층 건물의 1층에 있는 물건이고요. 방 3개, 욕실 1개, 그리고 도시가스 중앙 난방, 그리고 복도식 현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얘기 쭉 들어보니까 아파트 크기도 딱 적당한 것 같은데 1층이라는 거, 그리고 복도식 현관 구조라는 것이 약간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변 편의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지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포구 도화동 일대는요, 오래전부터 주거시설로, 주거지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우선 교육 여건 먼저 살펴보시면요. 마포 동도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서울 여중, 동도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우선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무척 잘 갖춰져 있어서요. 간단한 쇼핑을 하기에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신촌 현대백화점, 그랜드마트가 차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요, 맛거리로 유명한 마포 먹자골목과 공덕 재래시장이 가까이 있어서 주민들이 애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주변에 먹자골목에 하나 턱하니 자리 잡고 있으면은 웬만한 재래시장보다 또 나을 수가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조금 말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교통 여건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또 녹지 시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지하철 5, 6호선이 만나는 공덕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습니다. 우선 지리상으로는요. 마포역이 가장 가깝고요. 또한 신촌, 종로, 서울역, 여의도 등의 웬만한 중심 상업지구에는 직선 도로가 뚫려 있어서 교통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녹지 공간으로는요. 한강 시민공원과 또 효창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네, 교통과 생활 여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는 모양인데요. 마포구 도화동 현대아파트 111동 108호 물건에 대해 오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경매 물건인 만큼 법적으로 낙찰을 받은 후에도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권리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이 사건은 흔치 않은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이 물건은 임차인의 전세권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호남 솔로몬 저축은행이 2순위 저당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차인의 전세권이 소멸 기준이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2순위 다음에 후순위로 가압류 2건이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권이 소멸 기준으로 인해서 낙찰과 함께 모든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가 없는 아주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임차인이 소멸 기준이 되는 경우는 처음 접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임차인의 전세권이 소멸 기준이 되는 건가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전세권자는 말소 기준이 아닙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 전세권의 목적물이 지금 이와 같이 아파트처럼 집합 건물일 것. 둘째, 저당권 같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되었을 것. 셋째, 전세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했을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데요. 이 사건의 경우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한 것은 아니므로 전세권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소 기준 권리는 아닙니다. 때문에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호남 솔로몬 상호저축은행의 저당권입니다. 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을 신청하였으므로 배당에 의해 전세권을 소멸하게 됩니다. 만약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권리 분석의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예외적으로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자나 또 경매 신청을 한 전세권자는 낙찰로 인해 소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매 신청을 한 전세권, 또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은 낙찰로 인해 그 권리가 소멸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물건은 낙찰자가 2회차에 보증금이 몰수된 미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 몰수된 3,360만 원과 지금 최저가인 2억 6,880만 원을 합하면 약 3억 24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설정되는데요. 이 금액에서 먼저 0순위로 경매비용 약 한 400만 원 정도 제하고 1순위 전세권자에게 전세보증금 1억 1,500만 원 전액 배당받게 됩니다. 2순위인 호남 솔로몬 상호저축은행은 약 한 1억 8,340만 원 정도 배당받고 한 2억 7천만 원 정도는 배당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순위 권리자들은 배당 없이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당 내역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물건에 특이사항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수 보증금이 지금 20%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보통은 보증금 하면은 최저가 10% 정도 아닙니까? 이 물건의 경우 왜 20% 보증금을 준비해야 되는지요? 예, 맞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이 그날 당일 최저가의 10%로 설정이 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법원에서 특별 매각 조건이 붙으면 20%로 설정하게 되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과거에 낙찰을 받고 미납된 사건인 경우 법원에서 입찰자들 특별히 조심해서 입찰에 참가하라는 의미로 20%를 설정하곤 합니다. 그게 법원에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 입찰하려면 보증금이 20%입니다. 그래서 5,376만 원의 입찰 보증금을 준비하셔서 입찰장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또 참고로 하나 더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본인이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가 아니라 당일 최저가의 10%가 입찰 보증금이라는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보증금 액수가 혹시라도 10원 한 장이라도 부족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당연히 넘치는 건 상관이 없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을 최저 매각가죠. 최저 매각가 10% 정도로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별 매각 조건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20%까지 보증금을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물건 약간 독특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권리 분석을 해본 결과 법적으로 낙찰받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당히 깨끗한 물건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낙찰을 받았을 때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 물건인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이 물건과 유사한 경매 사례 좀 짚어주세요. 네, 최근 경매 사례를 살펴보면은요. 2008년 10월 28일 현대아파트 1층 전용 면적 147제곱미터 물건이요. 감정가 8억 7천에 나왔습니다. 감정가 대비 62%인 5억 3천만 원에 낙찰됐는데요. 또한 같은 날 같은 아파트 1층 128제곱미터의 물건이 감정가 6억 5천만 원에 낙찰가 4억 3천만 원으로 감정가 대비 67%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본 물건은 전용 면적 69제곱미터인데요. 감정가는 4억 2천만 원, 두 번 유찰되면서 최저가 2억 7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찰이 여러 번 이제 되면서 최저가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입찰가를 써내는 것이 상대, 그러니까 다른 경쟁 입찰자에게 뺏기지 않으면서 동시에 적정한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선이 될까요? 네,
최근 시장 상황처럼 매매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급매로 3층이 3억 5천에 나와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로얄층은 한 3억 8천, 그다음에 저층은 한 3억 4천, 그리고 1층은 한 3억 2천 정도가 거래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지금 최저가 수준에서 낙찰을 받고 취등록세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더하면 네. 약 한 2억 8천 정도면 소유권 이전까지 충분히 소유권이 넘어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방금 전에 적당한 입찰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입찰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일정 챙겨드릴게요. 네, 마포구 현대아파트 111동 108호에 대한 경매는요. 서울 서부지법 경매 4개에서 사건 번호 2008 타경 579, 물건 번호 2번으로 2008년 12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4억 2천만 원이고요. 두 번 유찰돼서 최저 매각가는 2억 6,88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물건의 경우 입찰 보증금으로 최저 매각가 20%인 5,376만 원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현대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한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경기가 불황일수록 경매 시장의 인기는 높아진다고 하죠. 요즘 경매 시장에는 낮은 낙찰가의 물건들이 많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의 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Q&A에서는 성공적인 경매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상가 투자 분석과 경매 전략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호원대학교 설춘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반적으로 요즘과 같이 경기가 악화되어 있는 경우에 경매 물건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다름 아닌 상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그만큼 장사가 안 되기 때문일 텐데 현재 경매 시장에 상가 물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매 시장에는 상가 매물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파트 등 주택에 비해서 투자자의 관심을 끌지 못해 과거보다는 입찰자가 오히려 줄어든 상황입니다. 경매 정보 업체에 따르면 지난 11월 상가의 입찰 경쟁률은 1.76대 1에 그쳤고요. 낙찰가율은 56.27%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빠른 투자자들은 낙찰 성공률이 높고 낙찰가율이 낮은 현 시점에 상가 경매 시장을 틈새 시장으로 보고 우량 물건 선점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상가 경매에 크게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겠지만 투자의 고수들은 오히려 상가 투자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수도권 택지지구의 신규 분양 상가가 1층 기준으로 해서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을 넘는 곳이 대부분이고 일반 거래 시장에서는 입지 좋은 곳은 매매가가 높아서 적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낼 만한 상가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현재 상가 경매의 경우 낙찰가율은 감정가의 50에서 60%대에 형성돼 있어서 임대 수익률을 맞추기가 쉽다라고 하는 점에서 분양받거나 매매를 통한 투자자보다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낙찰가율이 감정가 대비 50에서 한 60% 정도라 그러니까 정말 잘만 고르면 효자 상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특별히 상가의 경우에는 이 주택에 비해서 환금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 상가의 경우에 주택에 비해서 환금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낙찰가 덕분에 재매각을 할 때 급매물 가격 정도로 저렴하게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만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또 상가 시장은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공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 후에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다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부분이 주택과 토지에 몰려 있어서 입지가 좋은 상가일 경우에 중장기 경기 회복에 따라서 향후 다른 부동산 종목에 비해서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매 시장에 나와 있는 상가 물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가 종류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그 상가의 종류는 크게 근린 상가, 그리고 테마 상가, 주상 복합 상가 등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그 근린 상가는 주로 준주거 지역이나 근린 상업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상가로 보통 지상 4층에서 8층 규모의 형태입니다. 제과점이나 학원, 그리고 병원, 편의점 등 근린 생활업종이 입점을 하게 되고요. 테마 상가는 그 일정 주제를 모티브로 특화시켜서 전문화된 제품을 한 장소에서 판매하는 형태의 상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린이 관련 전문용품의 테마 상가라고 하면 각 층마다 유아복, 완구류,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전용 사진관이나 서점 등이 입점을 하게 됩니다. 또 주상복합 상가의 경우는 많이 아시다시피 저층에는 상가가 있고 상층부에는 오피스텔 혹은 아파텔 형식의 업무 시설이나 주거 형태의 그 시설이 있는 상가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근린, 테마, 주상복합 이렇게 상가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런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 나왔을 때 상가별로 어떤 점에 주의를 해서 살펴봐야 됩니까? 네, 먼저 그 근린 상가의 경우에는 그 주택가나 골목 안쪽에 그 코너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물건은 그 잘만 고르면 상당한 알짜를 고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그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경매 시장의 그 주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도 전반적으로 낙찰 가격이 낮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경매 시장에서 그 낙찰 가격이나 낙찰률의 등락이 가장 작은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상가 경매에서는 그 근린 상가가 가장 인기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테마 상가 같은 대형 상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점에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대형 상가가 그 전체로 경매가 나오는 경우에 먼저 그 임차인들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십에서 수백여 개의 물건 번호로 구성되는 이러한 물건의 경우에 불경기로 영업이 잘 안 되어서 경매로 나왔다라기보다는 건물 소유자의 사정으로 법원 경매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로 인해서 그 수십 명의 임차인들이 임차 보증금을 떼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도 가정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물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감정가 대비 50에서 55%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에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명도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지하 상가 또 아파트 상가의 경우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지하 상가나 그 아파트 상가 중에 일부가 그 경매로 나오는 경우에 현장 조사를 해보면 장사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상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인들의 말에 의하면 임대료는 고사하고라도 제세 공과금만 지불해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이런 물건을 낙찰받아서 영업을 해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목적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가의 경우에는 감정가 대비 15% 내외면 얼마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낙찰을 받아도 실익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 상가나 아파트 상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장사가 잘 안 돼서 경매 물건으로 나온 경우에는 낙찰받을 때 주의를 하라 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요, 그 주택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데 상가 경매에 있어서도 권리 분석이 그만큼 중요한 건지 중요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상가 경매는 그 주택 경매와 약간 다른데요. 그 상가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과 입지 분석입니다. 아파트 등 그 주택의 경매에서 권리 분석이 가장 중요한 것과 차이를 보이는데요. 네. 상가는 향후 임대 수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고 상권 확보가 어느 정도 보장된 상가를 고르는 게 포인트로 배후의 그 주민의 구매력 성향이나 인근 상가 영업력 등을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가의 경우에는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권 또 입지 분석을 통한 물건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로군요. 그렇다면 상가별 물건 분석을 할 때 포인트를 어디에 두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그 근린 상가의 경우에는 그 수익성이 우선하기 때문에 공실 여부와 점포의 활성화 등의 기준을 두고 물건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그 점포 면적이 18제곱미터가 넘고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 500세대 이상 또는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 등이 주변에 없는 독점 상가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있고 주 출입구가 아파트 진입로에 위치한 상가가 좋습니다. 그 외에 그 상가의 경우들도 유동인구, 그리고 배후 지역시장 잠재력, 도로폭, 교통요지 등을 잘 따져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계약의 목적, 그다음에 주거 용도에 사용하는 면적의 비율, 그리고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살펴서 공실이 계속되거나 사용 불가한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해도 응찰해서는 안 되겠지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가 경매의 경우에는 상권과 입지 분석을 얼마나 잘 하느냐, 여기에 이제 성공적인 그 경매 여부가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장에 확인하러 갔을 때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잘 따져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매 입찰에 나오는 그 상가의 경우에 상권 형성이 미약하고 영업이 잘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주변의 그 상권 분석을 철저히 해서 수익성을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가 건물인 경우에는 또한 그 대항력이 있는 상가 임차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입증하면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게끔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상가인 경우에는 그러한 그 법률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는지 알 수 없어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의 법률적인 개정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그 구분 상가 건물인 경우에는 체납된 관리비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지속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관리비가 얼마인지 꼼꼼히 체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좀 전에 상가 경매의 경우에는 상권 분석을 철저히 해서 수익성을 따져봐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수익성을 어떻게 따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일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경매로 나온 그 상가의 가격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주위의 그 중개업소마다의 그 시세가 모두 다르고 또 금액 차이도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요. 중요한 것은 월세와 보증금을 역산해서 가격을 정하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200만 원짜리로 세가 나갈 수 있는 상가라고 한다면 연 임대료로 따지면 보증금 1억 원에 연 2,400만 원의 임대료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가를 4억 원에 낙찰받았을 경우에 보증금 1억 원을 빼면 3억 원에 연 2,400만 원의 세가 나오니까 연 수익률이 8%나 나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가의 경우에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가 적당한 시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월세와 보증금을 역산해서 상가의 적정한 가격을 예측해보면 좋은 물건 고를 수 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끝으로 성공적인 상가 경매하기 위한 좋은 팁 좀 전해주세요. 네, 먼저 그 상가는 감정평가액보다 싸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그 10억 원짜리 상가가 2억 원이나 3억 원에 나오면 무조건 그 싸다고 좋아하는데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상권의 분석, 즉 영업이 잘 되는 곳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지 않을 거라면 시세 대비 적당한 임대료가 나오는 곳인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시세보다 싸다라고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오히려 영업이 안 되고 만만치 않은 관리비만 납부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구분 건물인 경우에 여러 개의 그 건물을 터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만 경매로 나온 경우에 차후 인도와 명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상가 경매의 경우에는 상권 분석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낙찰 후에 인도와 명도까지 생각해서 물건을 고른다면 상가 경매로 좋은 수익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상가 경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설춘환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집을 구입할 때 등기부 등본뿐 아니라 등기 권리증까지 떼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아파트를 구입할 때 등기 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매수자한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